소녀의 상처가 남질 않아요. 그럼 합의했다고 돈 안 내겠다고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 합의서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어준 부모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그 도장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 상처가 아직 완물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너는 도덕적, 법적으로 여전히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신대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너네들이 2차 세계대전에 우리한테 어떻게 했고. 자, 그래서 똑같은 게 정신대 문제예요. 정신대 문제에서 우리가 잘못 논쟁하는 게 뭐냐. 한일 기본 조약에 모든 배상권과 청구권은 여기서 소멸시효한다고 찍어줬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논쟁을 하죠. 아니야, 이건 정신대 문제는 예외 아니야. 논쟁을 하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돼요. 다른 거예요. 내가 선생님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괴롭히고 가해를 해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렸기 때문에 당신 부모와 내가 1억에 합의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당신의 상처는 그런 상처가 아니라 1억 갖고는 치유가 안 됐어요. 자, 나 책임 있어요, 없어요? 도덕적으로. 좀 정신대 문제는 이 사건이에요. 어떤 나쁜 놈이 미성년 소녀를 성적으로 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랑 합의했어요. 오케이? 근데 그 소녀의 상처가 낫질 않아요. 그럼 합의했다고 돈 안 내겠다고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 소녀는 돈을 받을 권리가 소멸시효됐습니까? 그럼요. 그 합의서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어준 부모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그 도장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 상처가 아직 완물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너는 도덕적, 법적으로 여전히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신대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정신대와 독도의 문제는 역사의 문제이고 제국주의의 문제이고 제국주의 침략전쟁이고 그거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예요. 일본은 지금 도덕적 보편적 인류애를 거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를 던집시다. 일본은 왜 그럴까요? 사회과학적인 문제입니다. 일본은 왜 그럴까요? 빌리 브란트는 서독 총리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인 추모 비석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전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브란트가 무릎을 꿇죠. 당연히 빗물이 그의 무릎을 축축히 적십니다. 그리고 브란트는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사죄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죄는 말로 할 수 있는 사죄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사죄. 그랬더니 아베도 행동으로 보여주죠. 신사를 참여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역사를 보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전 크게 3가지로 봅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점령 국가가 달랐습니다. 독일은 누가 점령했습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항복시켰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뭐죠? 전쟁 재발 방지입니다. 전쟁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전범자를 척결해야죠. 다시는 이 유럽에 이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뭐가 되느냐? 이 전쟁에 책임졌던 사람들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한 합당한 처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국과 프랑스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이 나쁜 게 아니라 미국은 일본을 점령했을 때 목표가 뭐예요? 마침 일본 위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소련이 있잖아요. 냉전이 다가오잖아요. 내가 얘랑 적대 관계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우호 세력이 필요하죠. 목표가 다른 거예요. 철저한 전범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전범자들 중심이든 아니든 나의 우호 세력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일으켰던 내각이 도조 히데키 내각입니다. 그 내각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무장관과 그 다음에는 군수 차관을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A급 전범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당연히 뭐가 돼요? A급 전범이니까 처벌돼야 되죠. 그런데
공무권을 제한하는 한에서 용서받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공무권 제한도 풀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에 나서서 그 사람이 55년 자민당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를 지내게 되고요. 자, 그 사람 이름이 기시 노부스케고요. 그 사람이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이름이 바로 아베입니다. 그 총리가 나왔던 가장 주장했던 게 평화헌법 철폐입니다. 전쟁을 부정하는 평화헌법을 철폐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논리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논리가 아직까지 일본 지배층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무서운 역사와 우리는 지금도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역사입니다. 일본 전범이 왜 이렇게 처리되지 않았는가? 첫 번째는 점령국이 달랐다. 그 점령국들의 의도가 달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후의 경제발전 과정이 달랐다는 거죠. 국가가 달랐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달랐습니다. 우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독일은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후에 나라를 세워서 단합을 했습니다. 단합을 해서 독일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중국은 국공 내전을 했어요. 그게 1949년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중국의 에너지는 더 없어진 것이에요. 우린 뭘 했습니까? 6.25를 했잖아요. 6.25를 했습니다. 유태인이 단합되어 독일에게 요구를 했다면 우리는 그때 분열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전범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이야기를 거리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저는 정말로 제가 이전까지 강의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한 요구는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인 거예요. 지도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건 역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의견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지키라는 것뿐이에요. 바로 인류사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져라.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독도가 유익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의 마무리. 여러분 이제 질문 키워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도에 대한 이야기, 뭐 제국주의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들으면서 뭔가 뜨거운 뭔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감정을 기억하셔서 질문 키워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키워드 준비가 되셨으면 들어주세요. 두 분이 똑같이 힘의 논리를 들어주셨네요. 짜고 하신 거예요? 보고 한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일본한테 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의 좀 편을 많이 들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더 어떤 대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국제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우리 이렇게 표현됩니다. 현실주의적 관점이 있다고 그러고요. 이상주의적 관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실주의적 관점이라는 건 역시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건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상주의적 관점은 힘의 논리로 관철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국제관계라는 거죠.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가 점점점 어쨌든 지금도 더 클지 모르지만 힘의 논리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성의 윤리가 영역이 분명히 옛날에는 아주 작았지만 점점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성의 국제적 논리에도 호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메디슨 스퀘어 광장에 일본 제국주의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부각시켜야 된다. 걔네들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키워나가야겠죠. 그죠? 우리도 미국이랑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는 않지만 옆에 중국이란 제 그 두 번째 나라도 있고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좀 행동을 취해 나가야 될지. 사실 미국 입장에서 미일 관계가 우선되겠어요? 미한 관계가 우선되겠어요? 일본이 아닐까. 그렇죠. 사실 우리 한번 보면 당연히 일본이 더 큰 나라잖아요. 그거는 뭐 어느 게 꼭 우선된다기보다 거기가 훨씬 더 선결적인 과제일 수 있겠죠. 그걸 인정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는 트럼프가 우리 쪽의 입장을 반영한 거예요? 일본 쪽의 입장을 반영한 거예요? 우리 쪽. 그렇죠. 예,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그게 외교라는 거죠. 네. 외교는 동지도 없고 적도 없고 누구와도 결합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갖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우리 외교적 역량이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일본이 못하는 게 외교예요. 전형적으로. 외교 강국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생각해야지만 외교 강국이 될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안 되는 이유가 미국하고 종속돼 있잖아요. 저 패전 이후의 관계가 자민당 관계 자체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척결돼야 될 전범들이 척결되지 않으면서 미국과 관계를 가져나가면서 일방적 아베가 미국한테 하는 행동 보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외교 강국이 돼요?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혀놨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미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도 일본을 네. 등지고 살 수는 없는 거라 그럼요.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저희 마음속에는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이 그렇죠. 마음을 가지고선 더 네. 이상의 진보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100번 양보하고 1000번 양보해서 일본을 제가 이해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면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네. 대하고 이 나라를 대해야 될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주 예전하고 지금하고 변해나가는 게 예전에는 일본은 우리를 거들떠도 안 봤어요. 우리는 일본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라이벌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경제 규모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같이 가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자, 일본하고 같이 가야 되는, 특히 중국하고 같이 가야 되는 이유도 간단해요. 정치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특히 경제적으로는 한중일이 합쳐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공동체예요. 그거는 지금 제일 큰 경제 공동체는 미국과 EU입니다. 근데 한중일이 합쳐지게 되면 EU와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 공동체가 결성이 돼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한중일이 안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본의 역사적 반성을 요구해야겠죠. 그건 한 측면이고요. 또 다른 측면은 동북아의 공통점을 갖다 찾아나가고 우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독일이 뭘 했습니까? 서독하고 동독이 만나서 공동 역사 교과서를 집필을 해나갔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한중일 공통 역사 교과서를 집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들을 만들어 나가고 서로를 갖다 서로 잘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게 언젠간 만들어 나가야죠. 근데 젊은 세대들은 다르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변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중국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 보면 옛날과 다르게 얼마나 국제적 감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데요. 우리 기성세대가 문제지 젊은 분들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남북이 통일이 되거나 네. 혹은 뭐 통일 못지않은 네. 그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를 네. 제국주의에 대한 뭐 처벌이나 네. 혹은 진정한 사과를 네. 그때 되면 받을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받도록 해야죠. 우리가 받아내야 되고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해내주셔야죠. 자꾸 여러분들한테 미뤄서 그런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해야 되고 우리가 힘을 키워야죠. 제일 중요한 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앞으로 중국과 한반도의 힘은 더 그러니까 상대적 경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반도가 뭉쳐서 경제권이 커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이 앞으로 경제 발전을 해나가는데 한반도와 중국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마 받아낼 수 있는,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거예요. 아베 정권이 붕괴돼요. 그러면 그 붕괴된다는 얘기는 일방적인 친미 중심의 외교 노선을 탈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친미 중심의 노선을 탈피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결국은 동북아 노선이 되는 거예요. 그 동북아 노선이라는 건 중국과 북한하고 정상적인 교역과 이걸 갖다 이뤄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경제적으로는 사실 받아낼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보다 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남북이 경제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을 이루어내고 중국과 더더욱더 무역과 경제면에서 긴밀해졌을 때 일본은 나중에 상대할 수 없어요.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언젠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내시라는 뜻도 또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네. 국제적 감각을 익히셔서 외국도 많이 나가보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제 광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전쟁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진기쌤이 왜 이러시지 좀 걱정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2주에 걸쳐서 들은 이야기가 너무 유익했습니다. 정말 광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보다 더 적합한 이야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너무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광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정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재미도 있고 유익했지만 한켠으로는 좀 아프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숙제를 많이 주셨는데요.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답을 찾아야 우리가 10년 뒤에, 5년 뒤에, 1년 뒤에 똑같이 모여서 광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이나마 그 부끄러움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